속보입니다. 중미 온두라스의 한 국제공항에서 좀처럼 믿기 어려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폭풍우와 기체 결함이 겹치며 모든 항공편이 전면 중단된 그날 밤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구단 관계자들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끝내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저 비행기 안 탈래요." 그 한마디가 공항 전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3시간 넘게 공항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인파 속에는 신발도 없이 서 있던 어린 소년이 있었고 수천 킬로미터 밖 런던에서 날아온 낡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이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한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 원정 경기를 마치고 팀이 공항으로 이동하던 그날 밤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한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오래 일한 미카엘 기자입니다. 경력으로 치면 20년이 훌쩍 넘었고 남미와 유럽, 북중미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 경기장을 수없이 누비며 숱한 선수들을 취재해왔습니다. 메시를 지근거리에서 마주한 적도 있고 호날두의 새벽 훈련 현장에 단독으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스포츠 스타 앞에서 쉽게 감동받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랜 취재 생활이 감정을 조금씩 무디게 만든다는 건 이 일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기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팀은 후반 막판에 가까스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점을 챙겼고 선수들은 전반부터 풀 가동한 탓에 하나같이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전반 내내 왕성하게 뛰다가 후반 중반에 교체 아웃이 됐음에도 벤치에서 눈을 반쯤 감은 채 앉아있을 만큼 소진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후 취재를 위해 벤치 근처에 서 있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은 빨리 쉬어야겠구나. 저 선수에게는 지금 당장 따뜻한 방과 깊은 잠이 필요하다. 구단 관계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경기 후 이동 일정은 빈틈없이 짜여 있었고 공항 도착 즉시 탑승 수속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그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터미널 로비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 일행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지방국제공항이 수백 명의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혼잡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간절한 눈빛으로 입구를 응시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 손을 꼭 잡은 채 발돋움을 하며 인파 사이를 비집고 있었습니다. 낡은 유니폼을 껴입은 노인도 보였고 아기를 등에 업은 젊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번듯한 운동화를 신은 사람보다 낡은 슬리퍼를 신거나 맨발 그대로인 사람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번뜩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온 걸까? 알고 보니 그들은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 직접 공항으로 나온 온두라스 팬들이었습니다. 경기장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먼 지방에서 밤새 버스를 타고 이동해온 가족들, 그리고 변변찮은 차림으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지 통역사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경기장까지 오는 교통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공항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선수단이 이 공항을 거쳐간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눈에 담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 하나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존경해온 사람이니 오늘 꼭 눈에 담고 가자고. 그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갑자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강한 폭풍우 특보가 발령됐고 돌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이륙이 전면 중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후 추가 공지가 이어졌습니다.
기체 점검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됐으며 수리와 기상 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소 6시간. 어쩌면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선수들은 빠르게 인근 숙소로 이동 지시를 받았고 대부분은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둘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도 짐을 챙기며 버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버스 앞에 선 그는 팬들 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단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빨리 탑승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여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이건 단순히 팬들과 악수, 한번 나누고 돌아서려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다른 것이 그를 그 자리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을 누빈 기자의 눈에는 그게 보였습니다. 그의 두 발은 버스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팬들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의 시선을 붙잡은 건 인파 맨 앞에 서 있던 한 아이였다는 것을. 7, 8살쯤 됐을까? 그 아이는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공항 바닥 위에 신발 한 짝 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 옆에는 지친 눈을 한 어머니가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오래 서 있었는지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 장면이 제 시선을 붙잡았듯이 손흥민의 발걸음도 바로 그 순간 멈춰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의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버스 문을 등지고 팬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취재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밤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 오랜 기자 생활 동안 드물게 찾아오는 그 감각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끝나기 전 저는 20년 기자 생활 통틀어 가장 오래 기억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 한 선수가 팬들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부터였습니다. 손흥민이 팬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자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팀 운영을 총괄하는 수석 매니저가 빠른 걸음으로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40 중반쯤 된 베테랑 스태프였는데 10년 넘게 구단 살림을 도맡아온 사람이라 선수단 관리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단호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팔 쪽으로 손을 뻗으며 낮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버스에 타야 한다고. 선수 보호 규정상 이런 상황에서 팬과의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며 그 대화를 받아 적었습니다. 주변 스태프들도 하나둘 가까이 모여들었고 버스 안에 이미 탑승한 일부 선수들도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해서 더 선명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그는 팬들 쪽을 가볍게 눈짓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들은 저를 보러 오신 게 아닙니다. 말을 잠깐 멈추더니 이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희망을 보러 오신 겁니다. 수석 매니저는 순간 표정이 굳었고 그 뒤에 서 있던 스태프 몇 명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공항 로비의 소음이 그대로인데도 그 짧은 문장이 떨어진 순간만큼은 주변이 고요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인터뷰를 해왔지만 그렇게 짧은 문장으로 주변 공기를 바꿔놓는 선수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 한마디로 쉽게 정리될 리 없었습니다. 매니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설득에 나섰습니다. 규정이 있고 일정이 있고 무엇보다 선수의 컨디션이 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이후로도 경기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있고 강행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남는다는 건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 선수 관리는 성적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 규정들은 오랜 경험 끝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매니저의 말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고개를 들며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저 아이 봤습니까? 맨발로 서 있는 아이요. 매니저가 인파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발 없이 차가운 공항 바닥 위에 어머니는 아이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기대도 설렘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하지만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종류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뭔가 가슴 한편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니저는 다시 한번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30분만 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팬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매니저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수첩 귀퉁이에 짧게 기록했습니다. 30분을 요청했다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30분이 아닌 훨씬 더 긴 시간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팬들에게 가까워지자 로비 분위기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던 사람들이 가슴을 손으로 누르거나 눈가를 훔치거나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그를 바라봤고 교복 차림의 소녀는 볼펜을 꺼내 들고는 손이 떨려 뚜껑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이건 기록해야 할 장면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으로서 눈에 담아야 할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 한 명이 로비 한복판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췄습니다. 빠르게 사인 몇 개 해주고 자리를 피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스페인어로 무언가를 말하면 옆에 있는 통역사에게 눈짓을 보냈고 내용을 전해 들은 뒤 직접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하거나 의무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하고도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선을 긋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다가오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머지않아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로비 한쪽 구석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그 맨발의 아이가 있었고 아이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쪽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공항 한편의 버스에 오르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다는 것을. 팀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로비 기둥 옆에 조용히 서서 손흥민이 팬들 사이를 걷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팔짱을 낀 채 표정 없이 서 있는 모습이 당장 나서서 말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그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경험상 이런 순간은 놓치면 후회하는 법이었습니다. 감독은 손흥민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통역 없이도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는 톤이었습니다. 흥민, 지금은 쉬어야 할 시간이다. 다음 경기까지 회복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오늘 무리하면 내 몸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낼 것이다. 감독은 선수를 다그치는 방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어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르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는 것도 아닌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체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고 감독이란 자리는 바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감독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어른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선수가 어떤 방식으로 자라왔는지를 잠깐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기초부터 다진 사람,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다고 알려진 사람. 그 평판이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감독의 말이 끝나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감독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있는 쪽이 아니라 팬들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뛰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자신이 내린 결정을 온몸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독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수를 붙잡지 않은 이유를 저는 한참 뒤에야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첩 위에 펜을 올려놓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20년 넘게 스포츠를 취재하면서 선수가 팀의 지시를 거스르는 장면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은 감정이 앞선 충동적인 행동이거나 자존심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달랐습니다. 그는 화가 난 것도 원칙에 반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것을.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까 자리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인파 가장자리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고 그 끝에는 아까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맨발의 아이.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서 있던 아이. 손흥민이 그쪽으로 가까워지자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어떤 장면은 렌즈 너머가 아니라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는 걸 오랜 경험이 가르쳐줬습니다. 손흥민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발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의 맨발. 그 발을 보는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다 천천히 자신의 신발로 손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직감했습니다. 아, 이 선수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건지를.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난 일은 공항 로비에 있던 수백 명 모두가 숨을 멈추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날 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순간 공항 로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신발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발이 벗겨지자 그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쳐들고 아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두 손을 입 앞에 모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이와 눈을 맞춘 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신발이 너를 더 넓은 세상으로 데려다 줄 거야. 통역사가 그 말을 스페인어로 옮기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숨을 참으며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들려오는지 찾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한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아이는 결국 신발을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꼭 무언가 소중한 것을 처음 건네받는 사람처럼. 손흥민은 아이가 신발을 품에 안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양말 차림 그대로 다시 팬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공항 바닥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강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시선 한번 내리깔지 않는 사람. 지금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보다 누구 앞에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 오래 기억될 사람의 모습이 그런 것이라면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의미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은 그대로 흘렀습니다. 손흥민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췄습니다.
줄 세워 빠르게 사인을 소화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마다 멈춰서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낡은 유니폼을 내밀면 유니폼 앞면을 손으로 한번 쓸어보며 사인했고, 아이가 종이를 내밀면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서 펜을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스페인어로 길게 말을 건네오면 통역사를 불러 끝까지 내용을 들었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두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언어가 있다는 걸 그날 그 자리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구단 관계자 몇몇이 멀찌감치 서서 손목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2번쯤 더 가까이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감독은 여전히 기둥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처음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호함이 빠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딱 잘라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견함인지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것인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팬들 중에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들은 아이가 졸기 시작해도 그 자리를 지켰고,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는 노부부는 서로 손을 잡은 채 손흥민이 사람들과 나누는 장면 하나하나를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셨냐고. 할아버지가 웃으며 손가락을 3개 펼쳤습니다. 3시간 버스를 탔다고 통역사가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 아들이 저 선수를 정말 좋아했다고. 지금은 멀리 떠나 있어서 대신 내가 왔다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삶의 한켠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 그 구멍을 메우러 오는 방식이 이런 것이라는 걸 그 할머니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3시간째로 접어들었을 때 로비 안의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음을 삼키는 사람이 있었고 조용히 기도하듯 두 손을 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멀리서만 바라보던 어린 소녀가 어느 순간 앞으로 나와 손흥민에게 꽃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시든 꽃이었습니다. 아마 오래 손에 쥐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꽃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소녀의 머리를 한번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소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소녀의 어머니가 딸을 안아올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손흥민이 오늘 한 행동을 두고두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이들은 자라서 이 밤을 기억할 것이고, 할머니는 멀리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일을 전할 것이고, 시든 꽃을 내밀었던 소녀는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넓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시간 내내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품에 안은 아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손흥민 쪽으로 시선을 옮긴 뒤에도 저는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취재 생활 동안 쌓인 감각이 그쪽을 계속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사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아이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온두라스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수도에서 버스로 4시간 넘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일터에서 사고를 당한 뒤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지금은 마리아 혼자 청소 일을 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하다기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무게에 익숙해진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몇 달 전부터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운동장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져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서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팀이 이 지역 경기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아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딱 한 번만 봐도 된다고. 멀리서라도 좋으니 그냥 눈으로만 봐도 된다고. 마리아는 그 말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눈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경기장 입장권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버스 왕복 요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그달 생활비에서 빠듯하게 쪼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 신발이 낡아 밑창이 떨어졌는데 새로 살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올 때 아이는 그냥 맨발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덧붙였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고. 여기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라고 아이가 오히려 자기를 달랬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첩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멈춘 게 아니라 써야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아이에게 신발을 건네기 직전 아이가 먼저 그 선수를 알아보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통역사를 통해 내용을 전해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중얼거린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선수는 어릴 때 정말 힘들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대. 나도 포기 안 할 거야. 맨발로 서 있던 아이가 자신보다 먼저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유명한 스타로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를 이미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첫 번째 반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손흥민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줬다고 봤지만 실은 그 아이가 먼저 손흥민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신발 한 켤레가 아니라 그 말이 그날 밤 그 공항에서 가장 무게 있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손흥민이 그 말을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을 마주치는 그의 표정을 지켜봤던 저는 그가 무언가를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로 전달되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걸 더 잘 알게 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말 한마디 없이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경험들이 쌓이고 나면 그런 장면 앞에서 이유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 공항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마리아는 대화가 끝날 무렵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올 때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고맙다고 말하러 온 거라고. 멀리서도 희망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내가 직접 전해주면 좋겠다고.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손흥민이 아까 구단 관계자에게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분들은 희망을 보러 오신 겁니다. 그 말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그리고 로비 저편에서는 그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한 건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3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그 시간이 서서히 마무리되면서 로비 안의 열기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품에 안겨 눈을 감았고 노부부는 서로 부축하며 천천히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흥민도 마지막 사람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구단 스태프들이 안도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고 이제 숙소로 이동할 준비를 하자는 말이 오갔습니다. 저도 짐을 챙기며 긴 밤이 마무리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발걸음이 숙소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내 안내 데스크 쪽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기자로 오래 일하다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이 먼저 움직이는 그 감각. 그날 밤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가 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화는 짧았습니다. 손흥민이 무언가를 말했고 직원은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재차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잠시 후 영수증 용지가 출력됐습니다. 손흥민은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만 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오늘 밤 공항 근처 숙소에서 묵을 곳을 구하지 못한 팬들 여럿이 로비에서 밤을 보낼 처지였는데 그 비용 전부를 방금 그 선수가 처리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몇 가족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깐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12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도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12가족.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도 함께 처리됐다고. 어른과 아이 구분 없이 전원 아침 식사가 포함된 것으로 예약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숙박비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선언도 없었고 카메라 앞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스크 한편에서 조용히 서명 하나로 끝낸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기자로 살면서 수많은 스타들의 선행을 취재했습니다. 기부 행사, 봉사 캠페인, 팬 이벤트. 그런 것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알려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진이 찍히고 보도가 나가고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알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아무도 모르도록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게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숙소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팬들이 묵었다는 인근 호텔 앞에 잠시 서 있었는데 마침 마리아와 아이가 호텔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손흥민에게 받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볍게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제 쪽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저도 말없이 고개를 돌려 인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걸음을 멈추며 짧게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과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젯밤 아이가 잠들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가 이 신발을 받은 게 아닌 것 같아. 이 신발이 우리를 찾아온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토록 단단하게 가슴에 박힌 건 그 말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가끔 이런 방식으로 손을 내밀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을 내민 사람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 공항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맨발로 서 있던 아이, 시든 꽃을 내밀던 소녀, 멀리 있는 아들 대신 왔다던 할머니.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던 한 선수의 뒷모습. 저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기록하는 것을 분리하는 능력이 이 일을 오래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그 두 가지가 자꾸 뒤섞였습니다.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공항 방향의 불빛이 멀리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 몇 시간 전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것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지 않고 조용한 무언가 생각에 잠긴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복도 끝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통역사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손흥민이 전화를 건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받은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부자 사이에 오간 대화를 저는 전부 알지 못합니다.
알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통역사가 전해준 몇 마디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아버지 하고 부르자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게 그 아버지의 방식이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아들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봐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다림으로 말하는 방식. 손흥민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일, 팬들, 맨발의 아이,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들. 아버지는 끝까지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손흥민은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잘했다는 말인지 수고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아버지의 목소리인지. 사람은 때로 내용보다 목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긴 하루가 끝난 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흥민아, 공 잘 차는 건 기술이다. 손흥민은 그 말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을 테니까. 기술은 훈련으로 쌓이는 것이고 노력으로 갈고 닦는 것이고 언젠가는 나이와 함께 떠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수든 전성기는 있고 그 전성기는 반드시 끝납니다. 그게 스포츠의 본질이고 그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선수로 살았고 지도자로 살았고 아들이 그 길을 걷는 것을 곁에서 지켜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건 내 영혼이다. 통역사는 그 말을 전하면서 잠깐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펜을 한번 멈췄습니다. 기술은 닳고 사라지지만 영혼은 남는다는 말. 경기장 위에서 보여주는 것은 몸이 허락하는 동안만 가능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살아가는 내내 그 사람을 정의한다는 말. 긴 설명이 없어도 그 한 문장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아들 곁에서 지켜본 아버지가 아들이 옳은 일을 한 날 밤에 건넨 말이었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격려도 아닌 그것보다 더 깊은 어떤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눈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선수가 오늘 밤 공항에서 보여준 것들, 규정을 거스르면서 남은 것, 신발을 벗어준 것, 아무도 모르게 숙박비를 낸 것.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걸 그 아버지의 한마디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무엇을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 어른이 됐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어떤 말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삶 속에 남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날 밤 공항에서 손흥민의 발걸음을 버스가 아닌 팬들 쪽으로 이끈 것이 어쩌면 오래전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화가 끝난 뒤 손흥민이 복도에 얼마나 더 서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튿날 아침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은 전날 밤의 피로가 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것을 바닥에 내려두고 나서야 비로소 똑바로 설 수 있게 된 사람처럼. 저는 그에게 따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만큼은 기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출발 준비가 한창이던 시각이었습니다. 기상특보가 해제됐다는 공지가 내려왔고 기체 점검도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수단은 빠르게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취재 장비를 정리하며 출발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이동하기 직전 로비에서 구단 스태프들이 마지막 인원 점검을 하는 동안 저는 어젯밤 받아 적은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하룻밤 동안 일어난 일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취재 경력을 통틀어 이렇게 빠르게 수첩 한 권이 채워진 밤은 드물었습니다. 그때 구단 직원 한 명이 손흥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직원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오래된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구단 사무국으로 배달된 것인데 수신인이 손흥민 앞으로 되어 있어서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봉투를 건네받아 앞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보낸 사람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런던이었습니다. 그것도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던 시절 홈구장과 멀지 않은 지역의 주소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자연스럽게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한 힘이 들어간 필체였습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나 아니면 쓰는 동안 감정이 앞섰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손흥민은 서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내려가면서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입술이 가늘게 모아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런던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편지 끄트머리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70을 훌쩍 넘긴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통역사를 통해 편지 내용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몇 해 전 토트넘 홈 경기가 끝난 뒤 있었던 일을 적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선수들이 나오는 통로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손흥민과 잠깐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당시 노인은 혼자였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경기를 보러 다녔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이 가장 즐겨 찾던 것이 바로 그 경기장이었고 손흥민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선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노인은 혼자 그 자리에 가서 아내 몫의 빈자리를 옆에 두고 경기를 봤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한참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였다고. 손흥민이 그 앞을 지나쳤을 때였습니다. 노인은 말을 걸 용기가 없어서 그냥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먼저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봤다고 했습니다. 혼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 얼굴에 담긴 무언가가 느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손흥민이 먼저 다가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그 질문에 그만 눈물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그냥 울었다고.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서 노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그는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겨우 마음을 추스른 뒤 아내 이야기를 짤막하게 전했더니 손흥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부인께서 정말 좋은 안목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노인의 가슴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아내를 보내고 나서 무기력하게 지내던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짧은 만남 이후로 조금씩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던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날 받은 그 한마디 덕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그 문장을 읽어줬을 때 저는 펜을 손에 쥔 채 그냥 멈췄습니다. 당신이 그날 보여준 친절 덕분에 나는 아직도 살아갈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옆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편지의 마지막 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로비 안의 소음이 여전했지만 그가 서 있는 그 반경만큼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전날 밤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이 공항 팬들 사이를 3시간 동안 걸었던 것, 이름도 남기지 않고 숙박비를 처리한 것, 맨발의 아이에게 신발을 건넨 것, 그리고 지금 이 편지. 그 모든 것이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의 친절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오래 살아있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노인이 몇 해가 지난 지금도 그 편지를 썼다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이 어젯밤 온두라스 공항에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들에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어젯밤이 특별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하루하루였습니다. 손흥민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편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은 손흥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출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짐을 나르고 선수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구단 관계자들이 탑승 일정을 재확인하는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손흥민만 홀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의 시간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걸 오랜 취재 생활이 가르쳐줬습니다. 카메라를 드는 것도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이 순간만큼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크게 무너지거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듯한 그런 고요한 무너짐이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세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구단 직원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감독이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감독은 말 한마디 없이 손흥민의 옆에 와서 섰습니다. 어깨를 감싸거나 등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시간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느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잠시 후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기보다 간신히 참아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어젯밤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6시간 넘게 발이 묶인 공항에서 지친 몸으로 팬들을 향해 걸어가던 뒷모습, 맨발의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풀던 손길, 아무도 모르게 데스크 앞에서 서명을 마치고 돌아서던 모습, 그리고 복도 끝 창가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던 조용한 발걸음. 그 모든 것이 이 사람 안에서 하룻밤 동안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편지 한 통이 그 무게를 한꺼번에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참지 못한 이유를. 단순히 편지가 감동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서 살아갈 이유가 됐다는 확인. 화려한 무대 위에서 수만 명의 환호를 받는 삶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정작 자신이 제대로 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신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대한 숫자들 속에서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흐릿해지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말해줬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봤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하루를, 아니 그 이후의 날들을 바꿨다고. 그 무게를 혼자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자리를 조금 옮겨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지켜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간밤의 폭풍우가 씻겨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멀리 산 능선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온두라스의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많은 일이 있었던 곳과 같은 도시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20년 넘는 기자 생활 동안 만나온 수많은 선수들을 떠올렸습니다. 재능이 넘쳤던 사람들, 헌신적이었던 사람들, 팬들에게 진심이었던 사람들. 그 중에서 이날 밤처럼 오래 가슴에 남는 장면을 남긴 사람이 몇이나 있었는지 헤아려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한참 뒤 로비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을 때 손흥민은 이미 평소의 표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동료 선수 한 명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며 가볍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감독은 그 옆에서 탑승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 몇 분 동안 이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눈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잃어서 흘리는 눈물과 무언가를 확인해서 흘리는 눈물. 그날 그의 눈물은 후자였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 아니 이미 갖고 있었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확인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자의 눈물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후자의 눈물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수단이 게이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짐을 들고 그 흐름을 따랐습니다. 손흥민은 줄 맨 앞이 아닌 중간쯤에서 걸어갔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려 하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걸음이 어젯밤 공항 로비를 걷던 것과 같은 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게를 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걸음.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수첩을 닫았습니다. 비행기는 예정보다 늦게 떠났습니다. 게이트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간밤에 폭풍우가 핥히고 간 자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 곳곳에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 번졌습니다. 그 반짝임이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폭풍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 그때처럼 실감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이 공항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랬습니다. 비행이 막히지 않았다면, 폭풍우가 오지 않았다면 그 모든 장면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의 장면들이 다시 흘러갔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운 사람들, 맨발의 아이, 시든 꽃을 내밀던 소녀, 멀리 있는 아들 대신 왔다던 할머니,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된 12가족의 하룻밤. 한 선수가 버스에 오르지 않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들이었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결심을 선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발걸음 하나를 다른 방향으로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그날 밤 그 공항을 전혀 다른 장소로 바꿔놓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섰을 때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글자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취재 기록으로 적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장면이 어느 순간에 펼쳐졌는지를. 그런데 정작 제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저는 솔직히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러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멀리 있는 아들 대신 왔다고 했을 때 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살아계실 때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다니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일상이라 여겼는데 지금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압니다. 마리아가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고 했을 때는 제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고 느끼는 날들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런던 노인의 편지 마지막 문장을 전해 들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는 오래된 원칙이 그 순간만큼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이 한 일들이 저를 흔든 건 그것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선행에는 어떤 형태로든 소리가 따라붙습니다. 발표가 있고 사진이 있고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가 한 것들은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팬들 사이를 걸을 때 마이크가 없었고 숙박비를 낼 때 카메라가 없었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때 청중이 없었습니다. 소리 없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이 울린다는 것을 그날 밤 다시 배웠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쪽으로 방향을 잡고 순항하는 동안 저는 오랫동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여주기 위한 친절과 그냥 하는 친절이 있습니다. 전자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집니다. 런던 노인이 몇 해가 지난 뒤에도 그 편지를 쓴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마리아의 아이가 신발을 품에 안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발을 구르던 모습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첩 가득 채워진 글자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쓸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손흥민 본인이 알리지 않으려 했던 일들을 제가 세상에 내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쓰기로 결심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선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꿨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잡아준 손이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축구는 90분이면 끝납니다. 점수는 경기가 끝나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마음은 점수판에 오르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살아남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힘든 날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날 밤 온두라스의 한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진짜 월드클래스는 무엇일까요? 골을 넣는 실력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일까요? 어쩌면 그 질문의 답은 우리가 살아온 날들 속에 이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 바쁜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는 그 순간이 훗날 누군가의 편지 한 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울림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